김정은보다 먼저 앞서서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모습을 내보낸다는 거는 이제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있는 거고 군부 핵심의 지금 중심에 김주애가 결국은 김정은하고 공동 정권까지도 가는 거죠. 김한솔이 북한의 그 후계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북한이 아무래도 엘리트라든가 이 군부 이런 쪽에서는 거기에 뭐 80년 동안 지금 찌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한솔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강의 기자 이영종 기자 이 기자 네. 이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많이 이기셨어요? 네, 아주 뭐 필승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네.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기자님이십니다. 그 이 기자님, 네, 이게 주에 네, 9월달에 베이징 갔잖아요. 네, 그래도 3개월 만에 튀어나오더니 연속 3연타예요. 네, 지금 공군 80주년, 그 다음에 심포 종합문화관인가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삼지연 호텔까지. 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금 방송을 하는데 지금 김주애, 진화하는 김주애, 진격의 김주애 맞죠? 네. 네. 이제 뭐 김정은이가 약간 굳히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국계 체계 문제를 남들은 이러다 그러지만 나는 좀 마음이 급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네. 바로 뭐 김주애가 김정은보다도 더 부각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북한 매체에 나온다는 거 이거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 편의 시설을 새로 준공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주애가 김정은보다 앞에 가네요. 먼저 네. 앞서서 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북한 매체들이 사실은 김정은의 동정을 요즘 보면은 뭐 50장, 80장 이렇게 사진을 쏟아내거든요. 이 기자님 잠깐만요. 요 그림 보니까 네. 김정은 뒤에 약간 동네 건달처럼 나오고 네. 김주애는 다소곳한 이미지네요. 옛날에 이런 사진 못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그 김정은을 여전히 초점에 맞추기는 했지만 우리가 보면 씬 스틸러는 당연히 더 앞에 있는 주애잖아요. 예. 이런 모습을 내보낸다는 거는 이제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있는 거고 예. 당연히 김정은이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나 이쪽의 라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선전선동부에서 사진 각도까지 다 검열하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제 작심하고 김주애를 좀 앞에 세우는 사진 좀 몇 장 내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좀 떠보자. 예.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런 사진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 이 사진도 보면은 김정은과 김주애를 뭐 동시에 이렇게 거의 같은 그 앵글로 맞춘 것 같지만 그렇지만 사실 누가 봐도 김주애한테 눈이 가요. 김주애의 눈길이나 이런 것들 표정들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에 뭐 김주애 뒤편으로 보면은 조용원이라든가 특히 조용원에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는 예. 여기 보면은 김여정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 보면 이 한 장의 구도가 보여주는 어떤 서사라는 게 있는 거죠. 그 그림이에요. 네. 지금 김정은하고 김주애 사이에 있는 게 노동당의 넘버트 리란 선전선동부를 담당해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오른쪽은 조용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노동당의 두 축아니에요 둘 다. 맞습니다. 특히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5년 1월에 뭐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그래서 숙청됐나 이랬는데 네. 근 1년 만에 나와서 최근에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왼쪽은 또 박태성 내각 총리네요. 맞습니다. 그럼 요 그림을 보면 김주애를 중심으로 김정은 노동당의 두 핵심 조용원 리란 네. 내각의 박태성 그렇죠. 그 뒤편에 살짝 숨어서 김여정. 네. 야 이게 서사가 완성이 되네요. 여정이는 밀렸지 보일랑 말랑 저런 존재야 반쪽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또 나왔네요. 이게 이제 공군 창건 80주년 행사인데 원산 갈마죠. 예,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이제 에어쇼 하는 거죠. 시범 비행. 예. 그 자리에 보면 뒤에 서 있는 게 이제 공군 사령관이잖아요. 예. 그리고 옆에 군부 인사들이 앉아 있는데 김명식이죠. 예, 이게 뭐 김주애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요. 얘만 꼈네요? 예, 아버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성숙된 모습들 이런 거 보이고 아버지랑 같이 가죽 재킷 입고 쌍꺼풀 이렇게 해서 수술해서 꼈다는 설도 있지만 그건 약간 가십이죠. 뭐 시술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예. 지금 뭘 안 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여기가 이제 또 특히 군부고 김정은이가 옛날 공군 80주년에 가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공군이 예. 육군 해군보다도 먼저 창설됐다. 우리는 육군이 먼저 창설됐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공군이 먼저 창설됐다. 맏형 부대다. 그러니까 군부의 맏형인 그런 상징적인 부대가 80도를 맞는 행사에 가서 에어쇼를 하는데 주애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게 보여주는 또 이 한계가 있는 그림에 겁니다. 지금 검은 머리 저 맨 뒤에 있는 검은 머리는 경원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 뒤에 있는 사람은 살짝 보이는 건 리병철이고 네, 네. 모두 군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군부 핵심의 지금 중심에 김주애가 이날 행사에서 이제 특히 또 눈길을 끈 게 김정은과 별개로 김주애가 군부들과 만나서 군부 인사들과 만나가지고 경례를 받고 이렇게 한 거고 혼자 의전을 예. 수행했죠. 또 여성 전투기 조종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 예.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김정은도 과거에 짧은 기간이지만 후계 수업을 받았는데 북한이 나중에 뭐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김정은이 가장 먼저 후계 수업을 받으면서 한 게 전방 최일선 부대의 사단장들을 연이어 만났다. 예. 그러니까 군부와 가장 먼저 소통하고 군부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걸 우선시 삼았다. 뭐 옛날 개념으로 하면 선군 정치겠죠. 군부를 일단 장악해야 되는 네, 거죠.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직 김주애가 완전한 홀로서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막 걸음마 연습을 하는 거죠. 혼자 멀리서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는 있지만 홀로서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군부의 군심을 장악하는.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이 처음 2008년 김정일이 쓰러지고 나서 8월에 네. 9월부터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최초의 직함을 받은 게 2010년 9월에 대장, 네.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었죠. 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군부를 먼저 장악한 거죠. 맞습니다. 주에도 같은 행보. 그렇죠. 이제 군사 칭호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게 그건데 아직 뭐 김주희한테 군사위원회 뭐 이렇게 주기는 12살, 13살짜리 한테 2013 말은 안 년생. 되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최고 나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0년만 더 열심히 해보자. 이 얘기 지금 계속 하잖아요. 아 10년만 더 네. 해보자. 우리 간부들 모아놓고 10년만 열심히 하자 이러는데 이게 사실 뭐 간부들이나 이쪽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열심히 경제 건설해보자는 얘기다. 핵 미사일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정은 속마음은 야 10년만 있으면 주에도 이제 22, 23 성년 아 되고 그럼 직함을 준다. 네, 그러면은 후계자로 적어도 공식화하지는 않아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김정은이 북한이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때 당규약을 개정해서 네, 김정은이 총비서고 네. 제1비서직을 신설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줄까요? 그 자리를 지금은 보면은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공식적하지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자리를 주거나 내막적으로 그 자리에 임명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후계 체제를 굳혀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예. 마치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후계자 지위를 주던 그 74년 2월에 노동당 5기 8차 전원회의 예. 그때와 비슷한 그 후계 내정을 하고 20년 뒤에 그러니까 74년에 하고 6년 뒤인 80년 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한 뒤에 처음 이제 74년 이후에 94년 김일성 사망 때까지 20년 수업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주에도 이제 내막적으로 직함을 주거나 후계자로 내정을 한 뒤에 끊임없는 후계 수업.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김정은하고 공동 정권까지도 가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그렇게 해서 언제 어떤 상황을 김정은이 맞더라도 안정적으로 4대 세습을 할 수 있는 뭐 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예. 한번 김주의 표정을 한번 봤어요. 이 표정은 지금 다르네요. 보시는 사진도 예. 김정은은 뭐 그냥 이게 호텔 백두산 호텔 그 프런트에서 예.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나누는 장면인데 김주의 좀 뭐가 표정이 다르죠 평소 때랑. 그 평소에 보던 표정하고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어른스러운 이런 거에 뭔가 지금 이제 정책 관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표정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지금 식료품 공장 중공한테 가가지고 뭐 간장 떠먹고 이러면서 김정은이는 지금 허이 좋다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이래? 이 옆에서 손 모으고 있으면서 김주애가 지금 눈치를 아버지 표정을 살피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김정은의 배우는 거죠? 심기까지 심기까지. 이게 간장 먹고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나 간부들은 어떻게 하냐 이 저 눈매를 보면은 보는 거죠. 이게 보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보여준 두 사진은 네. 어리버리했던 사진이나 아니면 순진했던 그 사진과 완전히 다른 애예요. 그렇죠. 3년 전에 아빠 손잡고 꽃가수신 신고 나왔던 미사일인지 뭔지 모르고 뭐 평양 순환비행장 활주로에 나와서 ICBM 살펴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랬던 그런 꼬마 김주의 이미지를 북한이 3년 만에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그 전략가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또 나오는 게 김여정과 우리 또 언론은 또 뭐 김여정이 밀렸다 어쩌다. 김여정 대안론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사실은 저는 후계 문제 관련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탈북민 엘리트 분들이라든가 일반 북한에서 온 탈북민 분들이 어떻게 여자가 북한에서 뭐 최고 지도자를 하고 수령을 하냐? 그게 정상이죠. 네. 또 뭐 저건 뭐 12살 어린애를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쇼다 이러는데 사실은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북한의 후계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건 이건 논쟁이나 뭐 어떤 그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고 첩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정은의 마음이나 워딩이나 이 후계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북한 권력 내의 기류가 어떤지를 한미정보당국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다가 김정은의 딸 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후계 수업을 받고 있고 이러니까 변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애가 유력하다. 이렇게 하는 그게 현재로서는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떠오르는 게 김정남이라고 있어요. 네. 김정일의 장남, 성혜림의 아들이고 네. 장남이고 네. 김정은은 그 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 고용희의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둘이 있는 거예요. 네. 이복형 김정남, 그다음에 친형 김정철. 네. 요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곁가지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맞습니다. 네. 근데 김정남을 굳이 죽였잖아요. 김정은이. 네.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7년 2월에 죽였어요. 네. 암살. 그 아들이 있어요. 네. 김한솔이라고. 맞습니다. 공개됐었어요. 그러면 김정남을 굳이 죽인 이유는 소위 자기들 말은 백두혈통의 장손 네. 이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김한솔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지금 도전 의사까지 밝혔잖아요. 네. 지금은 좀 숨어 있지만 김한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솔이 이제 북한의 그 후계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일단 김정은 체제, 김정은의 리더십에 상당한 손상이 있거나 김정은이 유고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래야 되는데요. 결국은 가능성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옹립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김한솔 독자의 힘으로 지금 북한 권력이 뭐 어떤 혼란이 있다고 내가 그럼 할게 하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거죠. 그게 뭐 진짜 트럼프가 야 북한 정권 저거 무너뜨리고 누구 하나 세워 이랬을 때 CIA 쪽에서 뭐 김한솔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내세우면 뭐 될 겁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 뭐 높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은 결국 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김씨 일가 그러니까 김여정이나 뭐 또 김주애나 이런 쪽 또 김정은의 형인 친형인 김정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 김씨 일가가 여전히 김정은 계열이 지배주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김한솔이가 들어갈 구멍이 없을 거라고 봐요. 다음 가능성은 이제 군부나 엘리트들이 야 이거 김정은 이쪽 세력은 안 되겠다. 이쪽은 이제 좀 더 이상 대안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집단 지도 체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 그럴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누군가를 또 수령으로 하나 북한 체제 특성상 옹립을 할 거냐 이럴 때 김한솔이가 소환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한미가 정말 북한의 급변 사태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겨서 어떤 잠정적인 과도 통치 과정에서 김한솔을 리더십의 상징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북한 체제에 혼란이 있다고 김한솔이 당장 이렇게 권력을 잡아서 최고 지도자가 되고 그 적통을 이어간다 이런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주애가 여성이고 어린아이고 좀 순진해 보이고 그렇지만 저는 집권하면 전혀 그럴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집권 능력, 통치 능력이 김정은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아, 네, 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폭주기관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네. 뭐 여성의 섬세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국정 운영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체제니까 네. 그러면 한계가 등장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정은이 없는 체제에서 김주애는 사실은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경우에 만일에 집단 지도체 당의 주요 인물들이 새로운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차피 김 씨가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옛날 과거에 반정을 할 때도 꼭 누구 하나 데리고 오잖아요. 네, 네, 네. 그 왕의 곁가지라든지 그렇죠. 어디 저 귀양가 있던. 귀양가 있든 네. 뭐 철종이라도 데리고 그렇죠. 오는 그런 반정은 아니었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김한솔이? 그 가능성을 뭐 완전히 닫아놓을 수는 없겠죠. 북한이 아무래도 엘리트라든가 이 군부 이런 쪽에서는 거기에 뭐 80년 동안 지금 찌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뇌구조 자체가 그냥 안 되죠. 뭐 예. 수령제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왕도 의식이 치니까.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김한솔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미 95년생이니까 나이도 이제 30을 넘었고 또 해외에서 뭐 파리 정치대학에서 유학도 하고 또 UWC라는 국제적인 이런 그 UWC 컬리지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래서 국제적으로도 또 뭐 영상 공개된 거 보면 영어도 또 유창하게 또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신념 이런 것도 본인이 내비쳤어요. 물론 본인이 북한 체제의 어떤 리더십이 된다면 거기에서 또 어떤 뭐 독재자적인 모습을 나타낼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뭐 가능성 부분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남이 암살당하고 나서 네, 김한솔이 해외로 탈출했어요. 네, 그때 천리마 민방위대라고 참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조직이. 좀 민방위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천리마 민방위대 그분들이 아마 여기서 우리 민방위 했던 쪽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외로 도피를 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자기 아버지 피살된 사실을 그렇죠. 얘기하고 도전 의사를 밝혔어요. 네. 그 지금 김한솔 어디 있어요? 저는 뭐 미국에 있다고 봅니다. 아, CIA가 관리하겠죠. 네,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예.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미국 CIA가 보호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요. 과거에 김정은의 그 김정일의 조카였죠. 예. 이한영이 예. 거기에 엄마인 이제 성혜랑이라든가. 그러니까 김정남의 엄마가 성혜림이죠. 그렇죠. 네, 성혜림이고 그리고 그 언니인 성혜랑에서 나온 게 이제 이한영인데. 근데 그 이한영 씨는 여기 망명했었죠. 한국에 와 있다가 97년에 네. 북한 공작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분당 아파트에서 피살이 됐죠. 그런데 그 성혜랑과 이한영의 여동생이죠. 성혜랑의 딸인 예. 남옥이가 이남옥. 이남옥이가 저기 그 서방으로 이제 망명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유력 외신들이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2017년 김정남이가 피살당한 이후에 김한솔이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네. 모습 보인 이후에 이 정도로 이제 정말 깊이 잠적을 했다면 CIA가 보호하고 있는 그 가능성 말고는 다른 가능성을 좀 찾기가 어렵죠. 중국이 보호할 가능성은 없죠. 네, 중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중국 쪽에 보호하고 있거나 이랬다면은 난리 그럼 나죠. 북한이 벌써 뭐 추적이 됐을 거고 네. 외부에 노출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한솔이가 굳이 지금 자기가
서방과의 어떤 이런 도움을 통해 가지고 천리만 민방위 도움을 받아서 나왔는데 굳이 중국 쪽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봐야죠. 위험하죠. 네. 네, 언제. 저는 개인적으로 김일성의 정치적 권위 통치 기반을 100으로 보면 네. 김정일은 한 60, 70, 네. 김정은은 한 2, 30으로 보거든요. 김주애로 가면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김여정의 존재감 이거를 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사진 보시면 네. 이게 여긴 또 나왔네요. 예, 깨어나는. 김정은하고 뭐 김주애가 이제 그 뭐 상품 같은 걸 보고 있고 뒤에 이제 바로 뒤에 보면은 부인 이설주 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김여정은 이 최근 2025년 연말에 김정은의 이딴 그 공개 활동에서 보면 이 당 간부들 이 축에 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이잖아요. 선전선동부. 네. 그러면 차관급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장급 이상들, 장관 부총리들이 움직이는 여기에 끼지 못했지만 자기가 오빠의 의전을 한다는 명분으로 또 오빠의 후광을 얻은 입장에서 계속 맨 마지막 서열이지만 이렇게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 참고로요. 지난해 6월 푸틴이 왔을 때 네. 서열 11위에 아, 그렇죠. 그때 랭크에서 이제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서 예, 있었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이게 어쩌다 그냥 끼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뭐 이제 하나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뭐 하나 이렇게 멀리서 보는 모습이고 예. 이거는 더 좀 처참해요. 사실 병 김정은이 앉아가지고 저 소주랑 맥주거든요. 예. 그거 생산한 거 지금 맛보고 있는데 뭐 소폭을 먹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주애가 지금 뒤에서 이렇게 아빠 내려다보면서 우리 아빠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김여정은 지금 허리를 90도 뭐 소폭 말듯이 네. 맥주랑 뭐 음료수랑 지금 소주랑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게 김여정이에요. 이게 따라서 영상으로 나눠주고 보면 있는 거죠. 예, 영상으로 보면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마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김주애가 화들짝 들어와 가지고 자기 역할 만들기예요. 네. 막 이렇게 제조해주고 또 뒤로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보면은 뭔가 자신의 존재감은 드러내려고 하는데 김정은이나 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이쪽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여정 동지는 당분간 좀 빼라오. 근데 사진 50장, 80장 나오는데 예. 한두 장은 또 나와요. 예. 영상에. 이 12월에 구성시 병원 준공식인데 시단 위에 뭐 조그만 병원 하나 지은 오른쪽 건데 맨 위에가 김여정이죠. 아닙니다. 김여정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이게 예, 예. 보면 왼쪽에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뭐 테이프 커팅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가운데 기둥 있는데 보면은 현송월이도 지금 레드카펫 밟고 있잖아요. 예. 근데 김여정은 눈 있는 잔디밭 위에 서 있어요. 혼자 아이고. 오른쪽에. 네. 이게 보면은 저쪽 정면에서 보면 카메라 앵글로도 안 나오는 이 뒤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좀 당분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예.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고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죠. 예. 이런 모습이. 예, 오늘 김주애 봤는데 정리하면 점점 카메라 앵글의 중앙으로 오고 있다. 부각되고 김여정은 있고. 점점 밀려나고 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밀려난 여정이를 그냥 무시하기만은 당장 김정은한테 유고 상태가 생기고 김주애가 당장 지도자로서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여정이가 그 링커 역할을 하는 고중궁궐의 어린 예. 왕세녀의 데모가 될 가능성. 그렇죠. 뭐 네. 그게 이제 뭐 엄마인 이설주가 있기는 하지만 김여정이 아무래도 이제 공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통치 이런 노하우는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리설주는 권부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지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솔은 현재 존재감은 미미하지만 왕조 체제인 조선 북한에서 만일에 위기가 생기면 멀리 귀향 갔던 군 그렇죠. 대군을 데려오듯이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 기자님, 네. 최근에 북한 경제에 대한 이 통계가 나왔어요. 네.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해 2024년 3.7% 성장했어요. 네. 지금 이 기자님이나 저나 북한 얘기 듣잖아요. 네. 그럼 지금 곡소리 나잖아요. 힘들다고. 그렇죠. 근데 경제는 발전했어요. 이거 뭐 일시적이고 좀 특수한 현상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보니까 그런 이제 성장률이 2년 연속 또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건설업이 12.3% 늘었고요. 건설이 주도한 예, 거죠. 관공업이 7.6%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보면 김정은이 치적성 건설로 막 지은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한 거고 예. 관공업은 사실 광업보다는 공업 부문인데 이게 군수공업. 음. 그러니까 러시아의 무기 지원이라든가 포탄 지원하기 위해서 군수 부분이 돌아간 거 이거에 좀 견인당해 가지고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제가 듣는 얘기로는 탈북민들 그분들 뭐 이름 뭐 북향민이라고 바꾼다는 설도 있는데 탈북하신 분들 제가 만나 보니까 친구도 있고 지인들 너무 힘들대요. 왜냐? 네. 전화가 북에서 오잖아요. 네. 여러 경로로. 근데 뭐냐? 제발 좀 도와달라.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한대요.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나는 내년에 없다. 네. 그 얼마나 괴로워요. 탈북민들이 여기서 오셔갖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돈 보내면 40% 50% 브로커비로 뜯기고 맞습니다. 또 배달 사고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대요. 안 보낼 수도 없고 네. 보내면 중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뭐 2023년에는 3.1%, 지난해 3.7%. 근데 지금 이 기자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2023년에는 건설이 8.2%, 네. 지난해는 12.3% 건설이 집 짓느라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네. 집 지면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네. 수돗물 들어가야 되죠. 근데 2023년은 전기가스 수도가 마이너스 4.7%예요. 네. 지난해 12.3% 건설인데 전기가스 수도는 0.9%예요. 네. 안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건설하는 것 자체가 뭐 해마다 10,000세대씩 집을 짓겠다. 그리고 곳곳에다 지방 공장을 뭐 향후 10년 동안 20개 군에다 짓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김정은이가 아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공장 준공식에 가서 자체 힘으로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대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지시했는데 잘 안 되면 군인 건설자들 동원해 가지고 돌격연대 건물은 져주는 거죠. 이런 애를 보내 가지고 건물 네. 지어주고 보니까 나름대로 북한 자체에서 생산하는 건자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돼요. 뭐 플라스틱 파이프라든가 철근, 시멘트 이런 것들이 돌아가니까 경제는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뭐 인건비로 뭔가 공사 인건비로 뭐가 돈이 뿌려지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제로지 않습니까? 왜냐면 북한 돌격되니까 네. 군인 동원이니까. 근무하는 애들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민생 경제로 소위 말하는 이거 온기가 민생 쪽으로는 전혀 번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과거에 경기 살리려면 네. 그때 뭐 제 기억으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뭐 군사 정권 시절 아니면 그 직후인데 건설 경기 부양하잖아요. 네. 그럼 콘크리트, 페인트, 시멘트 뭐 철근, 유리 그다음에 동네 한밭집이라도 그럼 돈이 막 풀리잖아요. 네. 또 인건비.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연말에 뭐 이제 큰일 난 거죠. 이 주민들은 계속 뭐 파병도 했다 그러고 뭐 건설자들도 보냈다 그러는데 이게 러시아로부터 받는 거는 없고 경제는 엉망이고 식량은 계속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연말에 공장 지어가지고 막 민생 행보라고 소위 제스처를 보인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 김정은이가 뭐 한심한 거죠. 보면은 빨래 비누 공장 비누죠, 가가지고요. 비누 냄새 맡아보고 있네. 비누 아니, 냄새 맡아보고 아니, 있어요. 빨래 비누 근데 냄새를 왜 맡아요? 저거 세수비누 지금 아닌데. 저 빨래 비누 저 정도 지금 저게 나름대로 생산품 갖다가 지금 끌어 모은 건데 예. 생각해 보십시오. 비누 공장이 지금 저런 비누 포장하는 저 기계거든요. 예. 저걸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하는 거 저거 저기다 손을 넣어서 포장하는 우리 무슨 거예요? 저기 그 조그만 샵 차려가지고 수제 비누 만들어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동네 이거보다는 많이 해요. 비싸겠다 수제 비누니까. 아니 저거 지금 저러고 있고 지금 여기 당 간부들이 지금 뭐 진지하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비누입니다. 빨래 비누. 네. 지금 아니 빨래 비누 냄새를 왜 맡아요 도대체? 아니 지금 향이 뭐 여기 또 있습니다. 레몬 향이라 그리고 뭐 다 향은 몇 가지 넣었어요. 비누 저거 지금 저렇게 놓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주민들 놓아놓고 밀 생산 또 많이 하라 그래놓고 밀로 된장 만들어가지고 밀로 된장을 만들어요? 주민들 지금 저기 된장통 들고 지금 저렇게 쇼하게 하고 이건 뭔지 아세요? 맥주 생산해가지고 대동강 맥주 비싼 지금 거네. 저 시골 주민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예. 맥주 저거 몇 박스 저거 우리 무슨 동네 그 수제 맥주 만드는 공장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북한 경제가 마치 뭐 민생 엄청 돌아가는 것처럼 저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아니 요 내부를 보니까
굉장히 허술한 창고네요 지금. 그렇죠. 옛날에 있던 이건 새로 지은 건물도 아니고 아니네요, 기존에 새로 지은 있던 건물이. 것들 막 예. 개조한 것도 있고요. 이 생산 설비를 아마 우리 이 설비 담당하는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아마 코웃음 칠 거예요. 이게 생산 설비 뭐 된장 만드는데 저게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까 그 맥주랑 그 된장은 같은 건물이네요. 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빵이네요 이건. 이거 빵 공장인데 네. 이거 우리 웬만한 제과점도 이 정도는 큰 베이커리에서는 이 정도 합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빵도 근데 많이 쌓여있지도 이거 않네요. 보면 이 영상 보면서 웃겼던 거는요. 네. 지금 김정은이 빵 보고 있고 등 돌린 게 이제 김주애가 같이 살펴보고 있고 멀리서 지금 이설주가 보고 있잖아요. 요 짧은 시간 빵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뒤에 뭐가 쓱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자예요. 의전하는 애들이 의자 지금 앉으라고 지금. 의자 예.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가 짧은 시간도 지금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의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 어. 장면 보면 이렇게 의자 놓고 앉아 가지고 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 이제 앉았네 이제. 상태도 지금 안 좋습니다. 앉을 수도 보면. 없고 딴 사람 다 서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예. 그 공장 생산 라인에 서 가지고 몇 번 사진 찍고 요러는 시간에도 지금 의자가 들어와야 될 정도로 최근에 좀 안 좋은 거죠. 이 기자님, 그 전 사진 보여줘 보세요. 네. 이 사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네. 커서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 그렇죠. 네. 아니 이런 사진은 김정은이 저렇게 어둡게 처리되는 저런 그림 이런 사진은 과거에 못 나오거든요. 제가 오히려 이제- 지금 미설주가 정면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빵 조만큼 놓고 지금 대단히 뭐 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김주애지만 저렇게 최고 지도자 얼굴이 이렇게 김주애에서 잘리는 장면은 과거에 나오면 숙청이거든요. 그렇죠. 정면으로 이게 뭐 나와야 되거든요. 영상이긴 하지만 예. 이런 앵글로 지금 이게 뭐 얼마나 그 영상이 만들어지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북한 입장에서는 김주애 또 김정은 행보와 관련한 부분들은 뭐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상. 이 정말로 그 김주애 의자는 없는데 네. 김정은 의자만 잽싸게 경호원들이 지금 네, 김정은이 좀 그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예. 상태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곳곳에 가면 의자를 김정은이가 지나가는 동선마다 의자를 다 저렇게 배치해 놔가지고 예.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뭐 84년생이니까 이제 40대 초반인데 저렇다는 거는 사실 김정은도 내 건강이 이거 오래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그게 스스로 김주애 할 수도 등장의 배경이겠죠. 네. 자 이제 위성 사진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북한의 야간 조도, 네. 야간 조도가 이 모양인데 네. 이 모양인데도 4년 전에 비해서 한 3배 밝아졌대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가스도는 마이너스나 0.9%라고. 네. 그래서 전력 사정이 좋아졌나 그랬더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건물 지니까 밤에만 켜놓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전기를 안 주니까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대요. 네. 그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북한의 전력 사정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지방 공장 건설한다면서 강원도에 무슨 발전소 하나 지은 거를 가가지고 테이프 수력. 커팅도 하고 예. 막 했습니다. 예. 그거 그냥 개천에 10년 걸렸대요. 막아가지고 10년 걸렸대요, 그게. 했는데 그 발전소 통제실에 김정은이가 찾아갔는데 컴퓨터 2대 있고 직원 2명 앉아서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발전기라는 게 무슨 이런 김정은이가 직원들하고 그 간부들하고 이렇게 탑돌이 하듯이 막 돌고 이랬는데 조그만 발전기 하나예요. 거기서 전력이 생산될 리가 없죠. 지금 뭐 평양만 조금 밝은 불빛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암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평양에도 일부 체제 선전성 시설 김일성 동상에는 24시간 불 안 꺼집니다. 그 김일성 동상에요. 과거에 네. 꽤 됐습니다만 전력 공급의 고위 간부가 네. 그 김일성 금수산 태양궁전 그쪽에 전기가 1시간 동안 정전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처형당했어요. 그렇죠. 이게 전력 거기에 이제 그 수령의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로 아마 간주가 됐을 텐데요. 북한이 전력 문제 같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인프라 문제를 바꾸려면은 뭔가 이제 인프라 투자가 돼야 되고 그게 제대로 전선 선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평양의 아파트를 뭐 주상복합 58층짜리도 짓고 80층짜리 네, 뭐 80층짜리 70몇 층짜리 지었는데 그렇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전력이 안 돼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안 다니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고위 간부들은 거기 안 살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네, 끔찍하죠. 위층에는 뭐 꽃제비들 산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출근 나오고 못하죠. 결국은 뭐 이춘희 아나운서라든가 이렇게 김정은의 진짜 측근들은 대동강변에 있는 경루동 3층짜리 뭐 네. 이런 빌라. 리버사이드 빌라 네. 이런 데 살지 고층 빌딩은 그냥 지어놓고 그냥 치적성으로 이렇게 보고 가끔 불만 밝히는 이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층, 50층에 엘리베이터가 24시간 가동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아침 뭐 출근, 퇴근 요때만 잠깐 가동이 되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다가 낮에 어떻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50층 걸어 내려오신다고 생각하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일상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0층 뭐 50층짜리 아파트가 일상화돼 있으니까 심지어 잠실에 있는 뭐 시그니엘 같은 건 103층 뭐 객실도 있고 그런데 50층 100층에서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이거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건축학적으로 되게 고도의 기술입니다, 사실은. 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100층, 50층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우리 예전만 해도 5층 아파트만 해도 1층은 물 콸콸콸 나오고 5층은 쫄쫄쫄 나오고 이러던 네.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균일한 수압으로 나올 수 있고 50층, 100층에서도 그런 게 되는데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지금 북한의 그 사정으로는 한참 멀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북한 기록 영화 보니까 아파트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네. 제일 먼저 가보면 부엌에 물을 틀어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저 병원에 가서도 네.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CT가 제대로 들어왔나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물부터 틀어보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네. 그 첨단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김정은이가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뭐 적대라 그래가지고 맨날 너무 꼴 보기 싫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든가 뭐 일본의 총리라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푸틴 다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AI를 얘기하고 전기 자동차를 얘기하고 뭐 첨단 반도체를 얘기하고 기후 변화를 얘기하고 시진핑하고 푸틴도 만나가지고 생체 이식을 통해 가지고 150살까지 살 수 있고 이런 첨단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은 지금 가가지고 빨래비누 맞고 있고 간장 지금 찍어 먹고 있고 예. 이게 본인이 좀 마음이 아리네요.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네. 자괴감을 느끼면 그래도 인간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잘했지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에이펙에 꼭 그런데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와서 할 얘기도 없고 있죠. 우리 된장 만들어, 간장 만들어, 뭐 빨래비누 만들어. 토종 된장 수출. 그렇죠. 수제야 이렇게. 너무 좀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느낌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할 것 같아요. 아니 뭘 좀 회사를 물려주려면 좀 전망도 있고 매출도 좋고 이런 데를 좀 주지. 이거 다 거덜난 회사 물려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뒷수습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지우는 거 아니에요? 태양절 4.15 김일성 생일 다 지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자기 갈 길 가겠다 이런 느낌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보여주신 많은 그림들이 네. 지방의 생필품 공장이잖아요. 네. 지방발전 20승, 승이 네. 곱하기 10해서 한 해에 20개 군에 북한의 군이 200개거든요. 네. 생필품 공장을 20개씩 10년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지방을 풍요롭게 만든다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지면 운영을 니들 스스로 해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 빨래비누며 플라스틱 그릇이며 옷이며 다 중앙에서 원료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경제 상황을 제일 잘하는 게 중국 화교 자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화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빨래비누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김정은이가 왔을 때 반짝 생산했는데 그다음에 원료가 없어요. 그럼 공장 못 돌려요. 큰일 났죠. 그러면 중국의 화교나 이쪽에서 제안이 오는 겁니다. 야, 너희들 싸게 만들 수 있지. 우리가 비누 원료 대줄 테니까 그럼 1년에 10만 개 만들자.
그리고 너희한테 10,000개 줄 테니까 90,000개는 우리가 가져갈게. 우리가 그리고 값싸니까. 네, 상부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한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북한 경제가 장부상으로는 뭐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과거에도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가 북한에다가 여러 가지 경공업 원자재라는 거 대줬습니다. 대줬죠. 그때 대준 게 뭐냐면 신발 만드는 고무,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그릇 만드는 연료, 수지 이런 거 대줬거든요. 그때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신발이나 뭐 이런 경공업 원료 대주려고 우리 국내 기업에 있는 원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대주려고 그랬어요. 예. 꼭 갖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북한의 시설이라는 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공법으로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첨단화된 원료라든가 이런 걸 소화를 보내가지고는 못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때 그냥 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동남아 국가 이런 좀 제3세계 후진 국가에서 수준에 거기서 맞는 사가지고 눈높이에 그 맞는. 원료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북 지원하는 분께 들은 얘기인데 이제 국수 네, 공장을 이제 그래서 국수 공장을 좀 져주면 네, 만들 수 있잖아요. 저어줬대요. 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러더래요. 이제 밀가루 달라고. 아, 그래서 밀가루를 줬대요. 그랬더니 이 전기가 없다고. 발전기를 달라고. 발전기를 줬대요. 그랬더니 발전기 돌릴 기름이 없다고. 기름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과장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왜 니네만 먹지 말고 주변을 줘라 그랬더니 이제 운반하려면 트럭이 필요하다고. 그 트럭 그다음에는 휘발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경제 자체가 김정은이가 챙기는 평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뭐 북한의 선전만 보면은 대단히 경제가 또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여요? 보면 또 깨끗해 보여요. 북한이 뭐 골프장 네. 광고하거든요. 아, 좋아 보이네요. 주말에 뭐 이렇게 골프로 즐겨요 이러는데 평양 근교에 그 남포 가다 보면 태성호라는 큰 호수 옆에 지금 골프장 이거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골프 관광을 할 거며 뭐 이런 멋진 샷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북한 TV에 나와요. 네. 이걸 할 수 있는 게 김정은이가 집권 초기에 보면 승마 장려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우리 뭐 세계 몇이 OECD 국가라는 대한민국도 승마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번 타본 사람들 0.25%예요. 저도 신혼여행 가서 말 한 번 타본 게 전부입니다. 제주 가서 타보신 거. 그런데 지금 북한은 승마 골프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니 그리고 뭐 향수? 요새 뭐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불가리 향수 뇌물로 주는 게 유행이라 그러는데 그래요? 예. 자체로 이렇게 향수 뭐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경제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지방 경제, 지역 경제는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주민의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제기구 보고가 해마다 나오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님은 뭐 저보다 더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도 남북관계 때 지방 가봤거든요. 네. 북한에. 세트가 필요 없대요. 우리 영화 찍을 때. 네. 조선시대도만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근데 그게 모든 경제가 같이 따라가야 네. 발전이 되지. 인위적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북한에서 달러나 위안화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뭐 자기가 벌었든 어디서 누가 줬든 아니면 뇌물로 받았든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지금 식량 걱정, 끼니 걱정을 하는 이 수준에 밖에 머물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자님, 네.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네. 재밌다면 좀 그렇지만 김정은이 북한의 지뢰제거 공병부대 한 1,000명 되더만요. 네. 4개월 파견돼서 석 달 작업을 했대요. 근데 무려 9명이 죽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복장 터지는 노릇이죠. 뭐 전투병으로 파견한 것도 그렇지만은 왜 그 위험한 지뢰 제거 작업을 북한이 가서 해줘야 됩니까? 이게 러시아 측에서 밝힌 거 제가 좀 이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여의도 면적이 한 146배 되는 지역에서 포탄을 뭐 몇백만 발을 그 지뢰를 패냈어요. 석 달 동안이요. 예, 뭐 일부에서는 뭐 15만 발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거 보면은 북한이 지뢰 제거에 대한 이 기본적인 안전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3개월 동안 9명이 보면. 전사해요. 네. 그
어느 정도 이 그 지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다기보다 부주의한 거죠. 우리 전방 지역에 지금 북한이 지뢰 추가로 매설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뭐 철조망 그거 하고 예. 그거 아니라고 뭐 경계도 넘어오고 이러니까 우리 측에서 그거 유심히 살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관측소에서 우리 야구 경기장에 있는 그 카메라 수준 뭐 달 그 분화구까지도 보이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살피는데 가끔 보면은 지뢰 매설하다가 폭발해가지고 죽거나 이렇게 실려나가는 게 본인들이 보여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러시아에서도 이게 이제 쿠르스크 그 탈환한 지역에서 예. 지금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특수작전군 그 관계자가 북한군 너무 용맹하다. 우리가 접근 못하는 데 가가지고 다 막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죽으니까. 장비로 찾는 건데 그게 100%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지뢰 그렇죠. 탐지 장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명 정도 간 중에서 9명이 죽었다 그러는데요. 이게 죽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그 돌아온 병사들 환영시켰잖아요. 공병부대. 근데 보면은 6명 뭐 한 10명 안팎되는 애들이 다리 좀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휠체어 타고 나온 애들 있잖아요. 6명이 사진에 휠체어에 보였어요. 그거는 그냥 멀쩡한 애들, 그나마 경미하게 부상 입은 애들이고요. 9명 죽고 팔다리 날아가고 이런 애들은 훨씬 더 많아요. 중상자들은 지금 네. 누워 있을 거다. 그런 친구들 이제 내보낼 수 없으니까 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2,000명 넘는 그 북한군 전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네. 그 15,000명 중에서 2,000명 전사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공병 1,000명에다가 군인 건설자 또 한 5,000명 보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계속 이제 손상이 난다? 이게 북한 군부 엘리트라든가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개죽음인 거예요. 개죽음이죠. 명분 없는 예. 그거고 전투 그거야 뭐 김정은이가 지시했으니까 간다 이러지만 아니 지뢰를 왜 우리가 가서 해주지? 그 제일 위험한 거를? 작업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렇다고 뭐 푸틴한테 제대로 받은 거라도 있냐. 지금 말씀하신 2,000명 전사를 국정원이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 기준으로 15,000명 전투병력 중에서 2,000명 전사인데 그렇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편차는 있지만 보통 전사 대 부상 비율이 3대 1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2,000명 전사했으면은 6,000명이 부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합치면 8,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5,000 중에 절반 이상이 전 사상자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괴멸 상태고요. 전멸이죠. 지휘관 입장에서는 작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사자만 봐도 7명 중에 1명이 죽은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런 지금 무모한 전투를 가서 하고 돌아와 가지고 지금 뭐 거기다가 영웅 칭호를 달아주고 이러는데 주민들 특히 유가족이나 부상자 북한도 되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정도 낳지 않습니까? 애먼 자식 가서 죽은 거예요. 그 부모한테 전선에 갑니다 하고 인사도 못하고 가가지고 죽어서 지금 전사 통지가 날라왔는데 이제 돌아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제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그 제가 놀랬던 게 9명 전사한테 영웅칭호를 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영웅칭호 뭔지 모르잖아요. 6.25 때 북한이 수여한 영웅칭호가 631명이에요. 네. 근데 이 9명한테 영웅칭호를 줬어요. 그 영웅칭호가 누구냐? 그 최룡해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아버지 최현, 네. 그다음에 민족보위성 부상 참모장이었던 강건 네. 이런 사람들이 영웅칭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뢰져 가다 죽은 사람 9명을 다 영웅칭호를 줘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이걸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이게 사실 자기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전략적인 이익이라든가 푸틴으로부터 뭐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게 어마어마한 캐시카우예요. 김정은 입장에. 제가 10,000명을 북한군 병력을 파견했을 경우에 얼마 수익이 되냐 했더니 이 월 2,000불씩 24,000불 연봉으로 보면 2억 4천만 불인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3,600억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전투병을 파견하는 걸로 이만큼 1년. 또 노동자들도 뭐 10,000명 단위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자기 근데, 주머니에 꽂히는 근데 달러. 제가 보기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미 루브라 결제에 합의했거든요. 네, 네. 지금 북한 원달러 환율이 35,000원, 4만 원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1년 반 지난해 초 경우에 보면은
8,000원, 9,000원이었거든요. 네. 우리를 치면 $1 환율이 지금 6,000원쯤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러시아에서 약속했던 대가가 그대로 들어갔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북한이 이제 달러가 고갈되고 있고 새로 유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그 루브라 체제에 북한이 편입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뭐가 이게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지금 다른 쪽에서 좀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다른 계산에 의하면 네. 독일 쪽 재단이 분석 뭐 완전히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간 병력, 인명 손실, 장비, 무기 이걸 98억 달러로 계산했더라고요. 네. 지난달 정도 기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받은 건 12억 달러라고. 네. 그러면 7분의 1, 8분의 1밖에 못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이 계속 지금 과장하잖아요. 전과를. 네, 네. 그게 푸틴 보고 너 왜 돈 안 줘? 이렇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9월 달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서도 푸틴하고 만나서도 계속 우리가 용감하게 싸웠다 이렇게 하는데 푸틴도 계속 립 서비스만 했잖아요. 뭐 훌륭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영광스러워. 최근에도 그 러시아 쿠르스크 주지사가 뭐 전 세계가 외면할 때 유일하게 북한이 우리를 지원해 줬다 이러면서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만약에 지원을 해서 그 반대급부가 된다면 아마 러시아 쪽에서 열차로 밀가루나 이런 거 생필품 들어가는 게 막 눈에 띄게 날마다 보여야죠. 배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한미 정보 당국이 네. 야 얼마 들어갔다 뭐 컨테이너 몇 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소식이 전혀 없고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뭐 돈이 들어가도 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도 추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감되는 지원이 없다는 게 이제 북한 주민들이나 엘리트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할 대목이고. 제가 지금 아까 쿠르스크를 탈환하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보니까 서울시 그렇죠. 2배 면적이더라고요. 네. 한 1200제곱킬로미터 뺐는데 북한군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죽어나갔으니까. 네. 근데 그 쿠르스크 주지사가 한 말에 제가 주목을 하는데 김정은이 9명 영웅 칭호하고 막 껴안고 막 거의 울고 공병대들한테 하고 난 다음에 쿠르스크 주지사가 발언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북한군을 치하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했죠. 예. 네. 이 얘기는 지금 제가 보기엔 삐져서 간 것 같다. 너무한 희생이 있으니까. 저도 그게 지금 이 보면은 일단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단락 지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은 안 한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점령한 쿠르스크에서 탈환하는 작전만 한다. 그 탈환해 줬으니까 병력도 이제 지난 여름에 철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8월 초에 공병부대 이제 1,000명하고 군인건설자 5,000명 5,000명. 해가지고 보낸다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3개월 만에 작전을 완료했다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호흡을 좀 가다듬고 전열을 가다듬는 거 플러스 이제 종전에 좀 대비하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중간 결산이 뭐가 있어야 우리가 줄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면적 분석하셨잖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이 서울시 2배, 네. 1200제곱이었는데 쿠르스크 주지사가 말한 것, 그다음에 김정은이 말한 걸 보니까 지뢰 제거한 면적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교대 부대 없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았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라든가 아니면 식량이라든가 생필품이라 이런 이제 자잘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작은 어떤 반대급부가 여러 개 들어오는 거 그게 아니라면 이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핵 잠수함이라든가 예. 아니면 군사 정찰 위성이라든가 또 군함 건조와 관련한 기술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김정은이가 원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초 따면 5,000톤 구축함이 자빠질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이제 화급해진 게 자기가 핵잠수함 만들겠다고 난리를 몇 년 동안 쳐왔는데
그게 별로 진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한국에다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 준다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도 우리가 11월 2일 날 중대형 군사 정찰 위성 사업인 4.25 계획의 그 5번째 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 합의되고 이제 민간 위성 쪽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과거에 위성 쏘아 올려가지고 러시아한테 원포인트 레슨 받아가지고 쏘아 올려가지고 앞으로 3개 더 쏠게 이랬는데 그 2년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도 못 쏘고 있는 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푸틴이 나를 물 먹여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인공위성. 네. 그때. 근데 그게 한 번만 가르쳐주고 그 뒤로 가르쳐주고 나서 폭발했잖아요. 내가 너 이것까지 계속 가르쳐주고 완전히 기술 넘겨주기는 어려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지뢰제거 갔던 전사자들, 부상자들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유가족들한테 보상을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전혀 안 나와요. 보상을 한 게 이제 노동당 입당시켜줬고요. 죽은 다음에 입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묘지를 좋은 데를 이렇게 쓰라 그랬고 그다음에 그건 다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시각의 차이인데 잔인할 수도 있는데 그 묘지가 내려보다 보이는 이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유가족들한테 뭐 살게 해주겠다 평양에 이런 거 주거 지원 이런 정도지 직접적인 어떤 다른 지원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사실 제대로 하려면 전사자들한테는 가서 러시아 측으로 받은 그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전사자 수당 해가지고 적어도 몇만 불 정도라도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북한 군 출신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돈을 어떻게 줘? 이거는 우리 월남전 파병 때는 자원에서 가시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명예를 위해서 국가가 파견한 거기 때문에 명예가 다지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논리로요. 네. 그다음에 돈을 주면 그럼 부상당한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상당한 사람한테 주면 참전한 사람은 또 왜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제 친구들 말이 북한군 출신 말이 그건 돈 못 줘 이러더라고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일단 김정은이 챙겨야 되니까 못 주고 러시아에서 받은 게 별로니까. 그렇죠. 두 번째 주는 순간 이건 돈 때문에 간 거지 명예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 자기네들 논리로는. 자기네들 논리로는. 네, 자기네들 그러니까 논리로. 우리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그 전사자나 부상자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땅을 칠 노릇이죠. 그 10년 의무 복무를 하던 자기 아들이 부모한테 해외 파병 갑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심지어 본인들도 모른 채 갔다가 죽음이 돼서 오고 또 우크라이나 전 보셔서 알겠지만은 되게 잔인하잖아요. 아이고, 그 드론으로 완전히 사람을 그냥 이렇게 사냥하죠. 타겟하듯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또 헬멧하고 방탄조끼 성능은 워낙 좋으니까 여기는 안 다쳐요. 그리고 팔다리만 날아가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이런 식의 전투를 하는데 북한군 부상자들도 아마 대부분 보면 지금 이 사지절단 이런 쪽의 부상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 평양에 살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평양은 원래 장애인들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 이렇게 각 지역으로 이제 분산되면 이게 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겠죠. 러시아에서 자기네들이 두고 봤던 것들 또 그 참상들 그리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전선에 투입됐는지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또 최근에 이제 공병 투입 이런 거 보면서 명분 없는 파병이었고 김정은이 얼마나 무리수를 뒀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좀 제기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우리 이영종 기자님은 뭐 저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할까요? 조금 난다고 할까요? 네, 한 20년 난다고 해드릴까요? 람보 영화 있잖아요. 네. 람보. 그 월남전 후유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월남전 때 5,000분 전사하셨고 네. 지금도 고엽제 후유증 크잖아요. 네. 그 아마 그 영화도 있었어요. 저 기억이 나요. 하얀 전쟁이라고. 네, 네. 그 보셨죠? 네. 그 이 사람들 2만여 명에 해당하는 많은 분은 전사하셨고 가족도 있고
그 어마어마한 북한의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명분 없는 전쟁이고 너무나 많은 희생이고. 그렇죠. 제가 보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김정은 체제에 좀 부담이 될 거고 내상으로 이렇게 작용할 거라고 봐요.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돌아왔을 때 영웅 환영회의 해주고 영웅 칭호해주고 이거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또 이슈화하기에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북한군 젊은 세대들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이잖아요. 못 막죠. 네, 그래서 절대 못 막죠. 9월 달에 이제 네팔에서 사실 네포 키즈들 그 자기 과시하는 그 권력층의 자제들 때문에 이제 네팔의 젊은 층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게 이제 번지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북한도 지금 그런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한류 열풍이 북한에 상륙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금 젊은 층들이 주도로 해서 사회 변혁이 일어나는 것, 체제가 붕괴되는 것 이런 부분을 저는 엄청 촉각을 세우고 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 따따르스탄 자폭 드론 공장에 네. 북한 노동자 12,000명을 파견한다. 네. 계속 경제적인 목적 혹은 군수 기술 획득 이런 걸로 지금 계속 할 모양이에요. 그렇죠. 김정은이는 이 패키지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가동해서 뭘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인력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사실 러시아라는 데가 이제는 지금 시스템이면 탈북이라는 게 이제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거 막 거기서 벗어나서 예. 네.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의 관계로 볼 때 이제 벗어난다는 걸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뭐 북한에서 노동시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10,000명 패키지로 보내면 기본적으로 내 돈에 1년에 3,600억 꽂힌다.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서 숙련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어떤 해당 방산 분야라든가 방산 기술 획득하고. 분야에 있어서 숙련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군사 기술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일반 단순 그 숙련공들을 뭐 10,000명 파견한다 이게 당장 북한이 군사적인 목적을 노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이득 이런 부분을 노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어떤 산업 인프라라든가 군수 후방 기지로서의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한다, 부분이 있고 협력은.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핵심 기술의 유입 드론에 대한 거 그다음에 북한이 뭐 최근 얘기 들어보면 방탄조끼 관련한 부분을 기술을 이제 많이 도입한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우크라이나전을 특수작전군들이 가가지고 해보니까 러시아 이 무기 체계가 엄청 좋은 게 많거든요. 헬멧이라든가 이게 헬멧도 뭐 북한의 기술로 해가지고 얼마나 만들게 그 철모 무거워서 못 쓸거든요. 사실 가벼운 파이버라든가 이런 걸로 써야 되고 탄소 그다음에 섬유 뭐 이런 거 쓰죠. 이런 방탄 조끼 같은 것도 얼마나 얇고 또 기동성 있게 잘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투력에 작용을 하고 군화라든가 뭐 전투복도 마찬가지. 근데 방탄조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다가 10,000개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이게 초기에 그 군사 첩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이 받긴 받았는데 체형이 안 맞았대요. 그렇겠죠. 북한군이 워낙 적고 러시아군들이 이제 등치가 그죠, 크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북한이 이제 야 이거는 못 쓰겠다 이랬더니 러시아 측에서 이제 원단을 제공하고 기술을 제공해가지고 북한에서 만드는 걸로 그래가지고 뭐 파병된 애들도 쓰고 그다음에 너희도 자체적으로 러시아에도 써라 공급하고. 이렇게 돼서 북한의 전투력이 꼭 무슨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탱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소소한 데서도 지금 전략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삐져 있지만 그래도 계속은 할 거다. 그렇죠. 네. 자, 이 전쟁이 종식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갈 것 같아요. 네. 휴전으로 어쨌든 간에. 네. 근데 이제 북러 밀착의 어떤 그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절박감은 떨어지는 거죠. 예.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은 동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면에서 북러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이런 요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치도 보면 북중 간의 교역이 북한 전체 교역의 98%거든요. 예. 2024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의 교역이라는 게 1%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제 관계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어떤 정치, 군사 뭐 이런 관계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러시아도 이제 종전 이후에는 전쟁의 후유증이 좀 경제에 미칠 것 같습니다. 경제 우선이죠. 네. 선경 후 군. 그렇죠. 안보가 그게 이제 되죠. 전쟁을 벌일 때는 군수 경제가 막 돌아가고 네. 이러니까 뭔가 좀 반짝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을 지원하거나 북러 협력을 좀 북한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북러 좀 어렵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 중국 쪽에 다시 주목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북러 협력은 구조적 제약이 있다. 네, 장기적으로 당분간은 계속 되겠지만 장기 지속성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오늘 이 기자님 고맙습니다.